연구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얘기도 조금 할 거고요. 그리고 카이스트 STP와 한 이제 경험 연구와 앞으로 이제 저 발표 후에 네 분의 발표가 어떤 취지와 어떤 목적으로 이제 진행이 됐는지 그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제가 이제 원고 형태로 제가 그 토론자분들한테는 이제 좀 드렸고요. 그거 내용 간략하게 얘기를 하면서 저희 이제 PPT 이제 요 부분도 같이 좀 보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스태피 국가난제연구와 한국적 난제 속성의 이제 재정립이라는 이제 제목으로 저희 연구가 협동 연구가 이제 시작이 됐고요. 저희 그 난제 연구가 사실은 저희 스태피 말고도 그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여러 그 연구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스태피에서 하고 있는 이 난제 연구의 좀 차별성이랄까요? 이제 그런 부분들 그리고 STS적인 관점에서 이제 굉장히 좀 들여다볼 만한 여지가 많아서 이 주제를 저희가 카이스트와 제안을 해서 이제 같이 협동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제 연구 전체에 대해서는 이제 사실은 일상용어로서의 난제는 이제 오래 지속되고 풀리지 않은 문제, 그냥 이렇게 해서 일상용어로 그렇게 많이 쓰이고 있고, 하지만 저희 그 난제 연구에 대한 사실은 그 학문적인 어떤 배경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정책 연구에서 어떻게 끌어들여서 이제 활용을 하고 또 방법론적으로나 이론적으로나 발전시킬 수 있을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이제 이 난제들은 어, 지금까지 다른 어떤 난제 연구에서는 그냥 풀리지 않는 어려운 문제, 그러니까 결국에는 챌린징한 문제, 그리고 좀 수사적으로 이 문제가 풀리지 않기 때문에 더 중요하다. 이제 그런 의미를 담아서 좀 이제 레토릭의 어떤 의미로 좀 사용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난제가 학문적으로는 1973년에 그 사실은 이제 팔러시 사이언스라는 논문지에서 위키드 프라블럼스라는 이제 개념으로 버클리 대학 교수인 리텔과 웨버가 같이 이제 정의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냥 어떤 뭐 풀기 어려운 문제 이런 거보다는 일종의 어떠한 특정 사회 문제는 속성 자체가 애초부터 풀리기가 좀 어려운 문제의 특성을 지녔다. 그리고 어떤 문제 자체가 디파인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그 문제의 해결책이 명확하지 않아서 정치적 판단에 의존을 하거나 아니면은 결국에는 완전히 해결되지 않아서 계속 반복되거나 뭐 이런 어떤 특정 문제들이 존재하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의 속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개념 정리를 했고요. 사실은 학문적으로는 산업 디자인이나 이제 디자인, 사회 문제 디자인 쪽 이제 그 버클리 대학 교수 두 분이 그쪽의 영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인 난제 사례로 뭐 기후 변화나 빈곤, 테러, 그리고 식량 고갈, 에너지 문제 등 좀 이제 글로벌의 어떤 문제들 이런 문제에 조금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요. 그리고 난제의 이제 특징으로 이제 10가지 이런 뭐 특징들을 이제 나열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명확한 정의가 없다거나 규칙이 없고 뭐 즉각적인 해결책이 없거나 뭐 이제 뭐 특별하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정의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70년대 이후에 사실은 어떤 문제의식에서 시작했냐면 그동안 복잡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굉장히 공학적 접근으로 해결에 대한 비판에서 이제 사실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학적 접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문제를 선명하게 정의할 수 있고 이제 해결책에 대한 평가 기준이 있고 목표가 있고 그래서 문제를 말 그대로 공학적으로 이제 해결하려는 접근이 이제 있다. 그러나 어떤 문제들은 그게 해결이 워킹을 해서 온순한 문제로 정의를 하면서 어떤 문제들은 공학적 접근만으로는 해결하기가 어렵다. 이런 지적을 통해서 이제 이런 접근을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이후로 많은 이제 학자들이 이 난제의 개념을 좀 사용을 해서 사회 문제의 어떤 속성을 밝히는 데 이제 주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난제 개념 자체가 해결이 난망하다라는 것 때문이죠. 그러니까 해결보다는 그 사회 현상으로서의 그 속성에 집중을 해서 그 속성을 밝히거나 유형화하거나 이제 그런 데에 사실은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정책 영역으로는 사실은 많은 노력들이 이루어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인제 저희 스태피에서 이런 개념들을 어떤 실천적이고 해결에 조금 초점을 맞춘 정책 아젠다로서 인제 끌어들여 오기 위한 인제 어떤 좀 융합적인 접근을 인제 시작을 했고, 이 문제가 꼭 난제는 어떤 이제 정책적 이슈들은 여기에서 인제 난제 개념에서의 비판과 마찬가지로 해결을 염두에 두고 정답이 있는 것처럼 정해 놓고 해결책도 어떤 디파인된 목표와 어떤 지표나 이런 것들을 설정해 놓고 그 문제가 원인이 뭐라는 거를 정확히 밝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정책적인 해결책을 제시한 다음에 그 지표나 목표가 설정되면 그 문제는 해결 끝. 정책 과제로서의 어떤 목표 달성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부분이 있었는데, 역사적으로 돌아보면은 어떤 문제들은 해결이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재등장한다거나, 아니면은 거꾸로 그 문제의 역효과 때문에 다른 문제로 발생을 한다거나, 뭐 인제 그런 예들이 있죠. 예컨대 뭐 인구 문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인구 문제가 한때는 굉장히 인구 폭발을 걱정하면서 인제 출산 억제 정책을 실시를 하다가 지금은 인제 인구 감소를 걱정하고 있는 게 돼 버렸죠. 그래서 그때 인구 문제에 대한 그 해결이 정책적인 효과로 나타난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것인지에 대해서는 뭐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어쨌든 문제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아예 뒤바뀌어져 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뭐 그러한 어떤 문제, 그리고 오랫동안 계속 인제 정책적인 투입, 자원의 투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아 보이지 않는 그런 문제들. 이런 문제들은 기존의 그런 정책적인 접근으로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처음에 문제의식은 '난제는 꼭 해결돼야 되는가.' 어쩌면 어떤 문제들은 해결을 목표를 두는 것 자체가 문제일 수 있다. 어떤 문제는 관리나 리스크 매니지먼트 관점에서 이 접근 방식을 달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인제 이런 문제의식에서 인제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뭐 그동안 이제 많은 문헌들을 리뷰를 하면서 일종의 저희가 접근 방식을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들은 난제의 속성에 접근을 해서, 뭐 지금 이제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지속성이나 복잡성이나 불확실성, 결국 테인 프로블럼스가 위키드 프로블럼스로 바뀌는 과정에서 어떠한 속성이나 특성 때문에 문제가 어려워지는가, 풀기 어려워지는가, 그 속성에 집중을 해서 그 문제의 대응이라든지 해결책을 좀 고민을 해야 된다. 그런 이제 관점의 전환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진단에서는 인제 어떤 사회 문제를, 사실은 인제 이 문제가 사회 문제로 접근을 했지만 저희가 과학기술 정책연구원에서 혁신이나 뭐 이런 시스템적인 접근을 좀 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정의할 때도 과학기술과 이제 사회의 관계에서 어떤 사회 문제를, 난제라고 알려진 사회 문제를 과학기술을 도구로서 사용해서 해야 되느냐, 아니면 과학기술의 문제를 사회의 적인 통합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되느냐. 근데 올해 STS의 아주 고전적인 문제 의식이죠.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내부 토론이 있었는데, 이거는 시스템 접근하는 것은 맞지만 과학기술의 범주를 도구적으로든 도대체 해결의 목적을 두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 문제의 사회 질문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 과학기술과 관련된 문제로 범위를 한정을 하고, 진단이나 해결책에서는 시스템 접근으로 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고착의 원인으로 속성과 관련돼서 주요하게 방법론적으로 난제 지형도, 예, 저희는 이거를 인제 사회 담론 분석을 해서 키스키와 협동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스템 다이나믹스라는 방법론, 거기서는 인과 순환 지도를 사용합니다. 저희 문제의식이 원인과 결과가 어떤 구조적인 문제에 의해서 단선적이지 않고 꼬리에 꼬리를 물거나 아니면 거제적인 구조 안에서 문제가 변형되거나 반복되거나,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에 대한 해결 그 방식, 접근 자체를 좀 다르게 해 보자는 데에서 시스템 다이나믹스의 어떤 접근 방식과 통하는 면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들여왔습니다. 그리고 인제 솔루션이라는 말을 저희가 되도록 안 쓰려고 하는데요.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난제는 어쩌면 해결을 방점에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리졸루션이라는 용어를 되도록 쓰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게 사실은 쉽지가 않더라고요. 결국에는 정책의 목표는 문제의 해결일 수가 있는데, 관성적으로 뭐 정책적 해결 방안 이런 게 나와야 뭔가 속이 시원한데, 대응이랄지 아니면은
뭐 관리 뭐 이런 식으로 용어를 쓰다 보니까 굉장히 좀 어려운 점이 사실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의식을 담아서 일종의 정확한 해결해야 될 문제를 미션 오리엔티드로 정하고 그 문제의식이 문제 자체가 맥락적으로 계속 바뀌기 때문에 타겟도 계속 바뀐다는 무빙 타겟의 관점, 그리고 고정된 범위 하에서 예를 들면은 부처의 어떤 이제 이렇게 범위가 한정된 파편화된 접근이 아니라 그 문제 해결을 위한 팔러스 믹스를 고민을 하는 이런 방식으로 제안을 해보자라는 틀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연구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1차 년도, 2차 년도 과제에서는 뭐 크게 네 파트 이론 연구와 그리고 주요하게 일종의 난제 문제의 플랫폼으로서 스태피 국가 난제 포럼을 이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 연구를 해마다 이제 한 3개 이슈로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성과 확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제 이 국가 난제의 정의도 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 풀을 스태피 국가난제 포럼에서 이슈 선정위원회를 만들어서 10대 분야 39개 이슈를 노출을 하고 앞으로 이제 5년 동안 한 해에 이제 뭐 한 3개에서 6개 정도의 이슈를 적용 연구를 이제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이제 방법론적인 이론적인 접근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이론 틀이나 방법론이 해외의 문헌이나 이제 그런 쪽에서 접근이 되다 보니까 좀 한국적인 어떤 난제의 속성이 좀 재정이 되거나 또는 현상적으로 경험적으로 발견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이제 문제의식이 내부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난제 유형 및 난제의 발전 경로 연구를 카이스트와 이제 협동 연구를 시작을 하게 된 거고요. 지금 저희가 주요하게 이러한 어떤 이론적인 틀거리를 갖고 있습니다. 난제가 난제화되는 어떤 이제 이론적인 그림인데요. 이제 경로에 대해서 그리고 속성에 대해서 난제는 크게 이제 현상적인 속성이 있고 구조적인 어떤 속성이 있다. 그런데 난제는 일단 지속성이라는 관점에서 오래된 문제,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당면하고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 다가올 문제 중에 지속적으로 문제가 될 것 같은 이제 미래와 관련된 문제들이 있고, 이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은 문제가 왜 현재의 문제에 이르기까지가 지속이 됐는지, 왜 고착 또는 반복 또는 문제가 변화 그리고 미래까지 지속되는가, 이런 문제들을 역사적인 맥락에서 이제 좀 분석을 해봐야 된다.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는 패스 디펜던트하다. 그래서 왜 이런 문제가 지금에까지 이르게 되었는지 역사적 관점으로 접근해야 된다. 이제 이런 좀 관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 문제의 구조적인 문제 자체의 속성인데 내부에 숨어 있는 두 가지로 이제 나눠보면 복잡성과 불확실성인데, 여기에서의 복잡성은 이제 일종의 행위자 복합성, 그러니까 이해관계와 가치 충돌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나타나는 불확실성은 사실관계의 불확실성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어떤 문제가 복잡해지는 데는 이제 이해 가치의 문제 그리고 사실관계의 문제. 그래서 행위자 복잡성에는 이해 충돌과 가치 충돌이 얼마나 복잡하게 얽혀 있느냐를 들여다보고, 그리고 불확실성에서는 인과관계, 그 문제가 원인과 결과가 명확치 않거나 예상치 못한 돌발 환경 변수가 영향을 많이 받는다거나, 그리고 알려진 해결 방식이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속성으로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속성을 한국적인 맥락에서 좀 이 속성에 대한 부분들이 발견이 되어야 되는 형태가 되어야 되는데, 작년도 연구에서는 이게 이제 사실 뇌피셜에 가깝다고 리뷰 연구를 통해서 나온 거기는 하지만요. 그래서 뭔가 이제 경험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있었던 60년대, 70년대부터 최근까지 있었던 여러 가지 난제라고 알려진 문제들에 대해서 한번 이 프레임을 저희가 이제 미리 주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공동 연구를 할 때는 여기에서 이 난제가 처음에 어떻게 발생해서 복잡해지고 불확실성 때문에 결국에는 난제가 됐는지, 또는 어떤 난제가 그때는 난제였는데 지금은 없는 문제인데 어떻게 된 거지? 뭐 이제 이런 이제 경험적 연구를 이제 하려고 저희가 시도를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저희가 사례를 통해서 이제 이러한 속성들을 다시 재정의하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이제 결국에는 유형으로 나누고 대응 방안을 도출하는 부분까지 이어질 텐데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본 연구에서까지는 아니고 저희 단지 전체 연구에서 이런 틀거리를 갖고 대응 방안을 도출하는 데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이후로 이제 앞으로 이어질 네 분의 발표는 요 네 가지 주제가 되겠고요. 여기에서 저희가 이제 결론은 내리지는 않았지만 요런 부분들을 한번 주의 있게 보시면 아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첫 번째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영준 박사님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미리 시간을 공지해 드렸어야 되는데 뒤늦게 공지해 드려서 죄송합니다. 다음 발표로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발표는 카이스트 과학기술정책대학원의 김성은 선생님께서 교통사고 사망자 수 줄이기 1980년에서 2010년까지 사례 연구 결과를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보이고 들리시나요? 네, 그러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카이스트 과학기술정책대학원에서 박사과정으로 있는 김성은이라고 하고요. 이번 스테피와의 공동연구를 통해서 이 주제에 대해서 좀 들여다보게 됐습니다. 어느 누구나 뭐 교통사고가 사회기술적 난제라고 꼭 집어서 말하진 않지만 앞서서 스테피 안영준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에 비추어 보면 그렇게 부를 만한 점이 많다는 걸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교통사고를 공학적으로 어떻게 완전하게 해결한다 하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 문제고, 하지만 이걸 또 어떻게든 대응해야 하고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를 해야 되고, 역사적으로 또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해온 종류의 문제고, 또 이제 최근 민식이법 같은 문제에서 볼 수 있다시피 사회 문화적 그런 조건에 따라서 난제가 되었다가 또 안 되었다가 이런 굉장히 다이나믹한 모습을 보이는 문제가 저는 교통사고 문제라고 봤는데요. 그래서 이번 발표를 통해서 80년대부터 2010년 정도까지 교통사고가 어떤 종류의 문제였는지를 조금 이번 발표를 통해서 한번 보고자 합니다. 이 다음부터 이제 스크립트에 좀 치중하도록 하겠습니다. 1980년대와 90년대 대부분에 걸쳐서 한국은 자동차 사고에 관한 한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국가라는 오명을 안고 있었습니다. 80년대 자동차의 급속한 보급에 따라 폭발적으로 증가한 교통사고는 91년 연간 13,000여 명이라는 엄청난 수의 사망자를 내어서 정점을 찍기도 했습니다. 이해 교통사고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32명에 달해 세계 1위를 기록하였습니다. 이후 90년대와 2000년대에 걸쳐서 세계 최악 수준의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은 꾸준한 안전정책 추진을 통해 빠르게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지난 2004년에는 교통사고 사망률이 정점에 다다른 지 13년 만에 사망자 수가 절반으로 줄어들었는데요. 이러한 개선 속도는 선진국의 평균적 반감기인 20년보다 훨씬 빠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이 가장 심각했던 나라이자 동시에 가장 빨리 감소한 나라라는 이중적 모습을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이 발표에서는 선진국의 10배 이상에 달했던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이 OECD 중하위권 수준으로 빠르게 줄어드는 지난 30여 년 동안 자동차 사고에 대한 정책적, 과학적, 문화적 인식의 변천을 탐구하고자 합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이 일반 대중 정책 전문가, 공학자와 같은 상이한 행위자들 사이에서 어떠한 의미를 지닌 사회 문제로 부상했는지, 또 교통사고의 심각성을 인식하는 방식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탐구함으로써 교통사고라는 난제가 한국에서 등장하고 또 어느 정도 해결되는 방식을 분석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발표에서 던지는 질문은 다음과 같은데요. 한국에서 자동차 사고에 대한 안전 담론은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였고, 교통사고를 이해하고 조사하는 과학기술적 방법들은 어떠한 안전 담론의 맥락에서 개발되고 활용되었는지, 또 난제의 역사적 변천에 대한 관점이 현재의 정책 개발에 어떠한 함의를 주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연구 방법으로는 자동차 사고에 대한 전문적 대중적 견해의 변천을 추적하기 위해서 주요 일간지 신문이나 국가기록원을 통해 접근한 교통안전 기본계획과 같은 정책 문서를 활용했습니다. 또 교통사고에 관한 단행본이나 월간 자동차 생활을 비롯한 대중잡지에서 엿볼 수 있는 교통사고에 대한 문화적 인식 변화도 조사를 하였고요. 마지막으로 교통사고 기관에서 발간한 연구보고서를 살피면서 이러한 연구가 난제 이해와 해결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를 탐구하였습니다. 서술의 용이를 위해서 교통사고가 증가하였다가 줄어든 8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기간을 10년 단위의 세 시기로 나누어서 했고, 이렇게 각 10년대마다
주도적이었던 담론들의 이름을 붙여보았습니다. 앞으로 발표에서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경제가 급속 성장한 80년대 교통 정책은 자동차의 빠른 보급을 통해 인력과 물자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유통시키는 데 최우선 목표를 두고 진행되었습니다. 자동차 이동성을 최우선 목표로 하는 이런 성장 주도형 정책은 다른 형태의 모빌리티를 배제하는 것과 동시에 자동차 시스템이 발생시키는 다양한 안전 요인을 무시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국내 자동차 등록 대수는 1980년 53만 대에서 1990년 339만 대로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본격적인 마이카 붐을 유행시켰습니다. 하지만 급증하는 자동차 보급률에 대비해 도로 총 연장, 신호 시스템, 교통 경관의 수 등 기본 안전 인프라는 70년대의 후진적인 수준을 쉽게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또한 무단횡단, 음주운전, 뺑소니 같이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의식의 부족에서 비롯된 사고들이 폭증하기도 했습니다. 시민과 언론의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 교통당국의 대응은 미온했습니다. 당시 정부는 교통안전법에 의해 5년마다 한 번씩 시행되는 교통안전 분야 최상위 계획인 교통안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기초적 안전 정책을 추진하기는 하였으나 세계 최악의 수준에 다다르는 실태와 비교했을 때 이러한 계획은 지나치게 안온한 목표만을 설정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86년 제안된 2차 교통안전 계획은 교통사고 연간 사망자 증가율을 2%씩 감소시키겠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는데 이는 매해 20%씩 커지는 사망자 수를 고려했을 때 지나치게 보수적이거나 비현실적인 목표치였습니다. 교통안전을 위한 예산 확보도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80년대 교통안전 정책을 정리한 백서에 따르면 교통안전 시설 확충을 위한 연간 예산은 80년대 경찰청이 신청한 요구액의 40에서 50% 수준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만성적 예산 부족은 전반적인 안전 인프라 미비로 이어졌습니다. 2차 교통안전 계획이 종료된 91년 시점에도 사고가 잦은 횡단로에 신호등조차 놓이지 않아 주민 300여 명이 심야 농성을 벌였다는 기사가 주요 일간지에서 발견된 수준이었습니다. 인프라와 제도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 교통사고는 운전자 개개인의 미숙함과 궤도 부족으로 일어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게 더 보편적이었습니다. 자동차 대중화가 얼마 되지 않은 탓에 운전자 교육 수준이 낮아 선진국과 같은 자동차 문화가 부재하다는 것이었습니다. 80년대 대표적 자동차 잡지 자동차 생활이 84년 9월 발간한 오피니언 글에서 일반 국민의 미진한 교육 수준을 비판하는 당시의 문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진들은 수만 대의 자동차들이 급류를 이루어 거리를 메우며 흐르고 있지만 그 안에 핸들을 잡고 앉은 이나 뒷좌석에 기댄 사람이나 대부분 백치에 가까운 문맹들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사회가 심각한 문화 지체 현상을 겪고 있다고 진단한 이들이 가장 시급하다고 여긴 것은 계몽적 사상을 바탕으로 한 국민 개개인의 운전교육이었습니다. 이 시기에 자동차 잡지에는 차량에 관한 상식, 운전 테크닉, 기본 예절 등의 정보를 담은 교육적 목적의 기사가 많이 발행됐습니다. 대형차를 운전하는 직업 운전자, 여성 운전자, 노인 운전자와 같이 기능적, 지능적, 문화적으로 부적합한 운전자로 여겨졌던 개인들은 이런 기사의 주요한 학생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개개인의 소양을 길러냄으로써 자동차 문화를 창달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는 믿음이 이러한 운동의 기저에 깔려 있었습니다. 반면 자동차 사고의 사회적 구조적 원인에 대한 분석은 90년대 이전까지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사례는 택시 및 버스 운전자가 일으키는 사고에 대한 평가입니다. 80년대에는 아직 한창 보급 중이었던 자가용보다도 택시나 버스로 인한 대형 사고들이 관심을 많이 받았는데 이러한 사고들은 대개 직업 운전자들의 난폭 운전으로 인한 사고로 이해되었습니다. 즉, 교통사고는 제대로 훈육받지 못한 노동계층이 일으키는 사회적 문제로 받아들여진 셈입니다. 물론 이러한 위험의 이면에는 영세한 운수업계의 노동환경, 직업 운전자들의 임금 체불, 운수업체 규제 미비와 같은 보다 사회 환경적 요소도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교통사고가 이렇게 복합적 사회 요인의 결합으로 이해되기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였습니다. 80년대 후반 민주화 운동과 정권 교체를 계기로 하여 교통안전의 문제는 90년대에 보다 중요한 정치적 의제로 부상했습니다. 또한 91년 연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가 12,000명을 넘어서며 세계 최대에 달하자 교통안전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더 큰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이 시기 교통사고를 다루는 보고서와 기사들은 이전과는 다른 논조를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통사고가 운전자의 미비함 때문인 것은 물론 사회 경제 것이었습니다. 이 시기 활발하게 활동한 교통과학연구원 임평남 박사의 표현을 따르자면 교통사고는 단순히 운전자의 잘못만이 아니라 사람, 차량, 도로 환경 3요소로 구성된다는 것이 널리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교통사고가 체계적 해석의 대상으로 떠오르게 된 것에는 1980년대 중반에 등장해 90년대에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한 교통과학 전문가들의 역할이 주요했습니다. 예를 들어 도로교통안전협회는 개별 교통사고에 대한 밀접한 조사를 바탕으로 도로 환경의 미비가 교통사고와 어떻게 연결된지 밝혀내거나 통계 분석을 통해 주요 사고 요인을 도출하는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경찰청 산하에 있다는 이점을 가졌던 이 협회는 경찰이 보유한 교통사고 통계 및 신호자료를 활용해 수행할 수 있는 정량적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교통사고의 종류와 형태를 요인별로 상세하게 분석한 연구들은 무분별한 단속이나 시설 증강에 비해 훨씬 효율적인 교통안전 대책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1990년대에 걸쳐 도로교통안전협회가 수행한 보행자의 이동 특성에 대한 분석, 신호등의 최적 배치에 대한 연구, 도로의 기하적 구조가 교통사고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연구는 도로교통 정책의 과학화를 추동하였습니다. 도로교통안전협회가 교통사고를 도로 시스템의 문제로 개념화했다면 교통개발연구원은 이를 경제적 시스템의 문제로 바라보는 데 기여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비용 손실을 측정하거나 교통사고를 추세를 회귀 모형으로 예측하는 등의 사회경제적 분석을 주로 수행한 것입니다. 이렇게 도출된 수치들은 교통안전 사업에 예산을 투입하는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교통사고를 경제 시스템의 관점에서 해석하려는 최초의 시도는 96년에 발표된 제4차 교통안전 기본계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계획은 이전 대책들과는 달리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액수로 환산되어서 제시되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연간 약 6조 원으로 국민 총생산의 2.3%에 상당하다며 교통사고 대책이 강력히 필요함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러한 숫자들 역시 94년 발표된 교통개발연구원의 연구 결과에서 도출된 것이었습니다. 93년에 교통안전진흥공단 안에 설립된 자동차 성능시험연구소는 차량 자체의 안전성을 검사하고 개선하는 데 또 주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80년대에는 운전자에 의한 사고가 자동차 자체의 결함에 의한 사고보다 월등히 많았기 때문에 차량 안전에 대한 연구 수요가 적었으나 자동차 노후화 및 소비자 운동이 활발해진 90년대에는 차량 자체의 설계 요소에 대한 공학적 비판도 교통안전의 주요한 논점으로 자리 잡은 것입니다. 자동차 성능시험연구소의 준공과 함께 제동 능력, 연비 등 기초적 동력 성능을 검사하던 한국의 자동차 성능시험은 충돌시험 5개 항목, 충격시험 12개 항목 등 38가지 항목을 시험하는 것으로 대폭 강화되기도 했습니다. 정리하자면 90년대 한국의 교통안전 정책은 교통사고를 운전자의 과실로 주로 치부하던 80년대의 관점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도로, 차량, 제도 등의 환경적 요인을 개선하는 데 관심을 가졌습니다. 도로교통안전공단과 같은 연구기관들은 실차 실험, 통계 작성, 경직성 분석과 같은 과학적 활동을 통해서 교통사고를 보다 복합적 현상으로 이해하고 대응하기 위한 바탕을 제공하였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줄이려는 노력은 또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습니다. 정보통신 기술의 급격한 보급에 따라 운전 환경의 변화함과 동시에 새로운 유형의 자동차 사고가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운전자의 주의를 뺏는 새로운 통신 기술의 보급은 교통사고라는 위험이 발생하는 양상과 방식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안전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보험업계 등 기존에 볼 수 없었던 행위자의 등장은 교통사고라는 문제를 더 활발하고 복잡하게 이끌었습니다. 이러한 대표적 예시는 2005년의 주요 사회 문제로 떠오른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문제입니다. 2000년대 중반 한국 사회에는 자동차에 다양한 정보통신 장비가 부착되어 부가가치를 창출해낼 것이라는 텔레매틱스 사회에 대한 기대가 팽배해 있었습니다. 정보통신부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텔레매틱스 프로젝트를 이끌던 이윤덕은 한 기고에서
텔레매틱스 서비스가 자동차를 단순히 이동수단으로 여기기에 그 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아깝다고 하는 요구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연평균 750시간을 자동차에서 보낸다는 우리나라가 시간을 귀중하게 사용할 수 있는 요구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자동차라는 공간을 이동의 공간에서 유용의 공간으로 바꿈으로써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겠다는 당시 정부와 자동차 업계의 목적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DMB가 운전자의 집중력을 흐트러뜨리고 교통사고를 유발한다는 점을 들어서 규제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선제적으로 경고한 주체는 경찰청과 그 산하 교통안전관리공단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2005년 2월 발간된 보고서에서 공단은 이동 중 TV 시청이 운전자에게 미치는 위험을 실험을 통해 증명하고자 했습니다. 20대에서 40대까지 다양한 나이대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이 실험은 차량 시뮬레이터를 활용해 휠의 방향 및 각도, 페달의 압력, 차량 속도 및 운전자 주시에 따른 시지각 방향 등을 상세하게 측정했습니다. 그 결과 통제 집단 운전자들의 다양한 위험 요소가 드러났습니다. 예컨대 통제 집단 운전자들의 주의 시야는 운전자 기준 차량 정면을 중심으로 좌우 고루 분포되어 있었으나 실험 집단에 참여한 DMB를 보는 참여자들의 주의 시야는 정면을 중심으로 하단에 집중된 형태를 보인 것입니다. 공단이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도로 주행 중 차량 좌우에서 발생하는 돌발 상황 등에 대한 대처 능력에 휴대폰 사용이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시기에 경찰청과 더불어 또 중요한 행위자로 떠오른 것은 대한손해보험협회를 비롯한 보험업계였습니다. 2000년대 성숙한 산업구조를 가지게 된 보험업계는 자동차 안전과 다양한 위험 요소의 상관관계에 대한 지식을 생산하는 새로운 종류의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예컨대 2006년 삼성화재의 연구 조직인 삼성교통안전분야연구소의 연구는 운전 중 DMB 사용의 위험성을 음주운전과 비교하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도로교통안전공단의 연구와 유사하게 시뮬레이터를 사용한 이 연구는 DMB TV를 사용하는 경우 음주 상태로 운전하는 것보다 주의 분산율이 무려 4.5배 나타나는 것을 실험을 통해 보였습니다. 이러한 여론조사 및 연구 결과들은 경찰청으로 하여금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보다 강경한 입장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제공했습니다. 정리하자면 2000년대 교통안전 정책은 새로운 기술과 행위자의 등장으로 변화를 겪게 되었습니다. 정보통신 기술은 운전자의 주의를 산만하게 만든 새로운 교통안전의 위험 요소가 되었고 정부 기관과 보험회사들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해 운전 시뮬레이터 같은 새로운 위험 요소 평가 방법을 도입하여 새로운 위협을 가시화하는 과학기술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2000년대 한국 교통사고 분석은 사고가 고정된 환경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기술의 등장에 따라 끊임없이 도전받고 재설정되는 난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줄이기 위한 역사적 노력에 대한 연구는 사회기술적 난제의 성격과 그 해법에 대해 일정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선 교통사고의 사례는 사회가 기술적 위험을 인식하고 대응하는 주도적인 방식이 역사적으로 변화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위험과 규제에 대한 다양한 역사적 연구들은 위험을 관리하고 통치하는 기제의 시간에 따른 변천을 통해 위험 인식의 다양성을 보여왔습니다. 예컨대 20세기 미국의 자동차 분야를 연구한 기술사학자 피터 노트는 20년에서 40년의 격차를 두고 자동차 사고를 이해하는 4개의 패러다임이 순차적으로 등장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노트의 관점은 20세기 후반 한국 사회의 자동차 안전담론의 변천을 이해하는 데도 유효합니다. 1980년대에는 교통사고의 위험을 운전자의 개개인의 과실과 잘못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주도적이었다면 90년대의 경우 교통사고의 위험을 사회기술 경제 시스템으로 이해하는 관점이 정책 결정에 있어서 주요한 근거로 차용되었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는 교통안전에 관한 수요가 높아지고 이에 관여하는 행위자의 종류가 증가함에 따라 실차 실험, 주행시험, 시뮬레이션 등의 자료들이 권위를 가지는 위험 인식 방법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자동차 안전 인식의 역사적 변천은 난제 연구에 있어서 위험이 과학적으로 제시되는 방식을 가치 중립적으로 볼 것만이 아니고 그러한 증거가 당대의 어떠한 사회적 정책 맥락과 연결되어 함께 발전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된다는 교훈을 남기고 있습니다. 둘째로 교통사고는 어느 순간 새로운 기술의 도입으로 말끔히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유지와 관리가 필요한 사회적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교통사고는 또한 자동차가 존재하는 한 발생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위험이기도 했는데요. 따라서 교통사고는 완전한 종식보다는
도로 시스템 보수, 운전자 교육, 안전 규제 등 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요소들을 잘 관리해서 이를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관건인 사회 문제라고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대 한국의 교통사고에 대한 연구는 난제를 한 번에 해결해야 되는 과학기술적 문제라기보다 관리 유지의 대상으로 볼 때 더 효과적인 정책을 도출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사고의 사례는 사회기술 난제가 신기술, 새로운 행위자의 등장과 같은 환경 변화에 따라 언제든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휴대폰 DMB 애시는 정보통신 기술의 등장이 난제의 종류와 양상을 바꿔놓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주요한 사례입니다. 보험업계의 등장은 주로 정부기관에 의해 생성되던 자동차 안전에 대한 지식이 다변화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변화하는 사회 문제에 기민하게 반응하기 위해서는 기술 환경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대응하는 기술적 정책적 활동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관점은 2020년대 주요한 교통사고 문제인 민식이법 문제, 자율주행차의 안전 문제를 교통안전이라는 역사적 안전의 맥락에서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성원 선생님 발표 감사합니다. 예, 김성원 선생님께서는 그 문서 아카이브를 사용해서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로 나누어서 그 담론의 변화에 따라서 그 자동차 사고에 대한 그 양상을 분석해 주셨습니다. 좋은 발표 감사드리면서 다음 발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사례 연구를 맡은 카이스트 과학기술정책대학원 조승희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90년대에서 2000년대 물 부족 문제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물 문제에 대해서 조사해 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는데 물 부족 문제가 왜 그렇게 난제였는지, 그리고 왜 풀기 어려운 문제였는지, 그리고 물 문제를 그냥 문제가 아니라 난제로 바라봤을 때 어떤 지점들이 드러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했습니다. 네. 한국에서 물 문제는 언제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금수강산이라고 불리던 우리나라지만 가뭄, 홍수, 하천오염, 단수 이런 문제들로부터 자유롭지는 못했는데요. 물 부족이라는 키워드 자체도 가뭄으로 인한 농업 용수 부족이라든지 상수도 부족이라든지 이런 문제들과 연결되어서 20세기 초반부터 언론에서 꾸준히 언급이 됐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90년대 몇몇 국제기구나 국제연구기관에서 물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국가 중에 하나로 한국을 거론하기 시작하면서 물 부족은 우리가 매일매일 마주치는 문제를 넘어서 국가가 겪고 있는 하나의 현상으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나타났던 것들이 물 부족 압박 국가라는 표현이라든지 물 기금 국가, 물 스트레스 국가, 그리고 유엔이 제정한 물 부족 국가라는 문구 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한때 국민들의 물 부족의 심각성에 대해서 경각심을 올리기도 했었습니다. 물 부족 문제가 그냥 문제를 넘어서 난제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도 90년대 이후였습니다. 80년대까지만 해도 물 부족 문제가 있어도 이제 난제의 영역까지는 들어오지는 않았었는데 그 이유는 60년대에서 80년대 댐 개발 위주의 문제 해결 방식이 거의 논란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물 부족은 그러니까 곧 절대적인 물의 양이 부족하다는 것을 뜻하는데 절대적인 물의 양을 늘리려면은 댐 건설이 필요하다라는 논리가 통했기 때문이죠. 반면에 90년대에 들어서 물 부족 영역에 수질 개념이 들어오면서 기존의 개발 위주 물 정책이 비판을 받기 시작했고 물 부족 문제 또한 복잡한 문제가 되어갔습니다. 즉 다른 의미로 절대적인 물의 양 하나로 정의되던 물 부족 문제가 수질 및 환경 문제까지 확장되면서 문제 자체를 정의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으며 그것이 문제의 실질적인 해결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물 부족 문제는 과학기술적 해결의 영역을 넘어선 문제, 즉 난제화되었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문제 정의의 어려움이 실질적인 어려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에 하나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은 90년대에서 2000년대 국토부와 환경부의 관계 그리고 물 정책이었습니다. 같은 물로
이제 불리는 문제지만 국토부는 하천법에 근거한 수자원 장기 종합 계획을 수립했고 환경부는 수질법에 근거해서 물 환경 관리 기본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환경부는 부서가 시작된 시점부터 시종일관 수질이나 환경 문제로 물 문제를 접근을 했다면 그것보다 물 정책을 오래전부터 수립하던 국토부는 물을 자원의 형태로 접근을 하다가 이제 90년대 이후 환경 개념도 도입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와 환경부의 역할 관계에서 드러난 물의 어떤 성질을 누가 관리해야 되는가의 문제는 19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국내 각기 다른 종류의 물에서 드러나기도 했는데 물 부족이라는 키워드로 축약돼서 논의되어 오긴 했지만 세부적으로는 식수, 공업용수, 그리고 생활용수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물 부족 문제의 복잡성에 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우리나라 식수 오염 문제부터 시작을 하자면 사실 80년대 중후반까지만 해도 국내에서 물을 사서 마신다는 것을 상상하기 어려웠으며 수돗물을 마시는 것을 더 익숙하게 생각했었습니다. 88 올림픽 당시에도 잠시 생수 판매를 허용을 했었지만 다시금 규제를 하기에 이르렀는데 91년 낙동강 페놀 오염 사고를 계기로 90년대 초부터 식수가 화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개봉한 삼진그룹 영어 토익반에서도 당시 이 사고를 모티브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1991년 3월 16일 경북 구미공장에서 페놀 원액이 약 30톤 유출되는 사고가 일어나면서 식수에 관한 국내 불안감이 크게 고조되고 또 이게 국내 환경운동에도 큰 붐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페놀 사고에서 시작된 국내 식수 문제는 시화호라든지 새만금, 4대강 식수원 오염 문제 등 90년대 후반까지 지속되었으며 우리나라가 수질 개선에 관해서 환경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리고 정책적으로 논의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한국의 수질 오염은 잔존하는 문제지만 수질에 관해서는 90년대에 벌어진 파장만큼의 논쟁은 발생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 또한 과학적인 해결을 통해서 잠잠해진 것이라기보다는 과학계와 환경사회계가 수질을 용존산수량과 같은 수치적인 합의를 이끌어냄으로써 복잡한 범위의 범주에서 그나마 벗어날 수 있었던 것에 가까웠습니다. 물 부족 현상이 이슈화되기 시작했던 90년대 초에는 공업용수 또한 거론이 됐었습니다. 마시는 물이 주로 수질 문제와 관련이 되었었다면 공업용수의 경우에는 급속하게 팽창하는 공업지대에서 물 수요 부족 문제가 제기가 됐었습니다. 공업용수 부족이 떠오른 대표적인 사례로는 울산 공단 지역이었는데요. 92년 5월에 한겨레 신문에서는 5년 전인 88년까지만 해도 부족함을 몰랐던 물이 급속한 공단 팽창과 함께 이젠 돈을 주고도 구하기 힘든 희귀 자원이 되었다라고 보도하면서 하루 약 8만에서 13만 톤 정도의 물이 부족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당시 수자원공사 사장이었던 이태규는 한 칼럼에서 울산과 광주의 공업용수 부족에 대해서 작성을 했는데요. 그는 제한급수 문제를 거론하기도 하고 왜 일부 국민만 고통을 받고 있으며 거의 대부분 공감을 사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면서 댐 건설의 중요함을 강조를 했었는데 이태규의 지적에는 공업용수 부족이 자연적인 현상이었는지 물 관리 차원의 문제였는지에 또 복잡한 논쟁이 반영되어 있기도 합니다. 분명 경상남도 공업용수 부족은 낙동강 유역의 고질적인 물 부족 문제이기도 했었지만 물 관리 및 기반시설 부족의 문제이기도 했었습니다. 남동 공업지역에서 공업용수 수요 증가로 인한 절대적인 수자원량이 부족해지기도 했고 그리고 당시에 사회적인 분위기가 댐을 건설하기에는 쉽지 않은 분위기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동시에 공업용수는 식수 부족 문제와도 결부가 되어서 효율적인 물 관리의 의미가 수량 중심 수질 위주의 그 논란인지까지도 이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공업용수 부족 현상은 물 부족의 정확한 원인 규명 그리고 문제 해결 방법까지도 뚜렷하게 합의되지는 못했었습니다. 다음으로 생활용수 부족 현상도 물 부족 문제의 복잡성을 몇 가지 지점에서 보여줍니다. 우선 생활용수 부족의 원인을 꼽을 때 자연적인 현상, 그러니까 가뭄, 그리고 물 관리의 문제가 늘 동시에 일어나곤 했으며 상황에 따라서 언론에서 강조되는 부분이 다르기도 했습니다. 극심한 가뭄이 닥친 해의 경우에는 생활용수나 공업용수 부족이 크게 놀랍지 않은 일처럼 보도가 되면서 격일급수를 시행하는 지역도 생겨났었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근데 94년처럼 이제 그때부터 몇 년간 가뭄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점차 물 관리의 전략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부족의 원인이 지목받기 시작했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그 부족이 일어나면 어떡하냐라는 우려도 드러났었습니다. 그러면서 수자원량과 수질 개념의 충돌이 일어나면서 물 관리 이론화라는 논의까지 시작됐었습니다. 근데 사실 수질이 악화되면은 사용 가능한 물의 절대적인 양도 줄어드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수자원량과 수질 개념은 90년대 중반에 걸쳐서 끊임없이 부딪히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물의 양을 늘리는 것과 수질을 개선하는 것 중에서 무엇이 더 시급한지 논란이 일기도 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 이론화 전략까지 이어지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생활용수 부족에서 돋보였던 점은 물 문제 그 해결에 있어서 가장 국민성 그리고 국민 개개인의 양심과 시민성에 호소하는 사례였다는 점이었습니다. 당시 생활용수 부족은 물 낭비의 키워드와 함께 거론이 되면서 국민 개개인이 물을 아꼈으면은 댐 몇 개를 절약할 수 있다라고 비교를 한다든지 절수형 디자인을 홍보한다든지 그리고 21세기 물 부족 현상이 걱정된다면 한 사람 한 사람이 물을 아껴 써야 된다라는 호소가 이어졌었습니다. 지금까지 식수, 공업용수, 생활용수의 사례에서 살펴보았듯이 우리나라 물 문제는 물 부족 현상과 많이 결부되어서 다루어졌었으며 각 사례는 물 부족 문제를 정의하는 어려움과 물 관리의 복잡성을 드러내줍니다. 또한 이 난제 사례에서 돋보였던 점은 바로 그 난제에 대한 진단 자체가 허구라는 지적이 존재했다는 점입니다. 한국은 사실 물 부족 국가가 아니라는 의혹은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시민사회에서 제기가 됐었습니다. 당시 환경운동연합은 수도 정책과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이건 다 댐 건설을 위한 전략이었다. 그리고 절약도 물론 좋지만 남는 장사니까 한 것이 아니냐라는 말들을 했었는데 그래서 정부가 댐이나 운하 등의 거대 기반 시설을 짓기 위해서 물 부족 국가라는 부풀려진 진단을 내려는 것이 아니냐라는 주장과 연결됐었습니다. 이런 의혹 제기 이후에 유엔 지정 물 부족 국가의 표현에 오류가 있음을 정부가 인정했고 표현을 착제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한국에서 물 부족 현상이 심각하지 않다라는 점을 정부나 아니면 공기업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적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물과 관련된 문제는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정리를 하자면 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의 식수, 공업용수, 생활용수 문제는 물 부족 현상이라는 키워드와 결부돼 있었으며 각 문제에서 명확한 문제 해결 방법이 바로 등장하지는 못했었습니다. 이는 물이 부족하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며 그 원인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이 내려지지 않았다라는 점으로 인해서 문제 해결 과정이 더 복잡해진 까닭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각 사례에서는 물 부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복잡성이 드러났는데요. 식수 문제의 경우에는 마실 만한 물이 없다라는 인식이 있었고 공업용수의 경우에는 이제 관리 및 사용이 가능한 물이 없다라는 인식이 있었고 마지막으로는 생활용수는 수질과 수자원의 그 개념이 좀 부딪히면서 논쟁이 짙어졌었던 특징이 보였었습니다. 본 사례는 다음에 세 가지 층위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난제화됐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장 위에 물 부족이라는 난제가 있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한 해결 방법으로서 물 관리가 있었으며
그 와중에 이제 실질적인 문제들, 오늘 말씀드린 그런 부족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가뭄이나 식수 부족이나 공업용수 등과 같이 물과 관련된 실질적인 문제들이 오랜 역사에 걸쳐서 항시 존재하는 것들이었다면 그것에 관한 해결 방법은 언제나 물 관리로 요약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 실질적인 문제들이 물 부족 현상이라는 국가적 난제로 다시 설명됨에 따라서 더 많은 물 관리 정책과 법률, 정부 조직 개편, 그리고 물 관리 국가 사업, 이제 4대강까지 포함해서 그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만 이 사례가 초점을 두었던 90년대에서 2000년대의 물 문제가 난제의 유형을 띄었다고 평가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난제를 정의하는 어려움이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문제를 더욱 난제화했다라는 점이었고요. 두 번째는 국가의 의도적인 난제 만들기 과정이 두드러졌다는 점이었습니다. 물 문제가 난제가 맞고 아니고를 떠나서 이것을 국가적인 난제로 만들려는 과정에서 더욱 문제 해결 기관에 대한 신뢰도 문제라든지 행정적인 문제를 더 복잡해지게 만든 경우였습니다. 그러나 과학기술학 연구에서도 연구된 바가 있듯이 재난의 원인이 무엇인지 이해하려는 과정에서 자연적인 측면과 관리의 측면이 맞물려서 문제에 대한 지식이 형성되어 가기도 하고 그리고 이러한 환경사회적인 고려를 통해서 문제에 대한 더 넓은 통찰력을 얻을 수 있다는 연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아직 물 문제가 해결이 된 것은 아니겠지만 90년대, 2000년대 난제화 과정을 거치면서 정책 어젠다 점검 그리고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한 시행착오를 거칠 수는 있었으며 그리고 말하자면 효율적인 물 관리에 대한 사회기술적 합의가 조금 진전된 것이라고 조사를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예, 예, 그 조승희 선생님께서 1990년에서 2000년대 물 부족 문제에 대해서 난제적 관점에서 잘 분석해 주셨습니다.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예, 다음으로 두 개의 영상으로 영상 발표로 대체된 두 개의 발표가 있습니다. 먼저 신희선 선생님의 복잡한 농축 수산물 유통 구조와 유통 마진 문제 1965년에서 1980년을 중심으로 그 다음에 강민영 선생님께서 하신 한국의료보험관리체계 이행 조합주의에서 통합주의로 1988년에서 2000년대 그 두 개를 연이어서 보시고 마지막에 이제 토론하면서 얘기를 좀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잠시 검토하는 동안 원래 앞부분 3개까지가 이제 이은경 교수님께서 코멘트를 주시기로 하신 부분이라서 혹시 이은경 교수님 지금 코멘트가 가능하실까요? 저 확인하는 동안 혹시 시간 자체가 저희가 빠듯하게 진행이 될 것 같아서 네. 멍한 게 보고 있다 깜짝 놀랐습니다. 네. 이은경 교수님, 전북대 이은경 교수님께서 먼저 발표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에 대해서 코멘트를 해주시겠습니다. 이은경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많은 분들. 그리고 되게 전체적으로 굉장히 흥미로운 발표들이어가지고 보는데도 재밌었고 지금도 넋을 놓고 보고 있는데 갑자기 시키셔서 예. 일단은 그 발표를 굉장히 잘 들었고 저는 발표문도 미리 받아서 보고 이게 재미있는 주제들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쓱 보지 못하고 토론을 맡았기 때문에 조금 더 열심히 봤는데요. 덕분에 공부가 많이 되기도 했고 그 다음에 뭐 이런저런 정책 연구를 할 때 나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문제들에 접근했는가 그런 걸 보면은 사실 우리가 어떤 정책 같은 거를 입안할 때 막 이게 꼭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여기 뭐 상상위까지 큰 스케일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위기 뭔가 문제다라는 걸 강력하게 내던지고 이제 해왔던 그런 과거의 나의 행적을 약간 그러면서 이제 과학기술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언사를 풀었던 것을 조금 반성 또는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순서상 제가 발제를 맡은, 토론을 맡은 3개 발표가 앞에 차례대로 돼서 먼저 토론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그 연구 자체도 되게 지금 시작하고 있는 단계이고, 그리고 뭐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난제라는 이름으로 이런 그 논의를 한 건 사실은 제가 찾아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야심차게 스텝에서 시도하고 있는 그런 연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STS 관점이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된 것도 저로서는 굉장히 반갑고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 그 준비하시는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으실 문제 중에 하나는 난제라는 얘기를 하면은 우리 그거 다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서 이 개념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은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 같고, 그래서 STS 하시는 분들이 이런 논의를 좀 많이 공유를 하고 확산을 하는 것이 이런 관점이 반영된 정책이 앞으로 입안되고 추진되는 데도 큰 힘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 뭐 발표는 안영준 박사님 발표분 같은 경우는 제가 뭘 토론을 하고 그런다기보다 일단 많이 배웠다. 좋은 인트로덕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2가지 점을 제가 그 중에서도 다 흥미로운 논의였는데 2가지 점을 뽑아보자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난제라고 하는 것이 과학기술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다. 과학기술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 있다. 과학기술 없이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아니지만 그게 아니고 과학적인 정확성과 정치적인 판단이 결합되어야 하는 점을 굉장히 분명하게 이렇게 규정을 해주는 것이 저는 굉장히 좋은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때 어떤 그 뭐 공학자의 실험실, 과학자의 실험실에서 결과가 나오면 그것이 바로 문제 해결에 연결될 것 같은 생각을 하는데 현실에서 그것을 구현하는 데는 굉장히 많은 제도와 자원과 요인들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얼마 전에 화이자 백신 얘기 나왔을 때 난리 났잖아요.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걸 우리가 우리나라에 구해온다 하더라도 그게 영하 70도가 보관 온도라고 하더라고요. 영하 70도는 대학 실험실에서도 몇 군데에서만 쓰는 정도의 저온이고, 그러니까 백신이 개발이 됐는데 왜 우리는 이것을 빨리빨리 보급을 못하느냐 그런 문제로 바로 이어지게 될 거거든요. 이제 그런 식의 이제 문제들인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거기 이제 지금 여기 그 과학적 정확성과 정치적 판단 이 2가지 요소로 딱 분리를 해서 말씀해 주신 건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많이 써먹으려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난제라는 개념을 동원해서 얘기하지 않을 때에도 그 전에도 약간 과학기술만으로 해결될 수는 없다거나 또는 로컬한 부분에서의 특성을 잘 반영해야 문제가 해결된다 이런 주장들을 사실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스태피가 열심히 하고 있는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 사업도 사실은 큰 맥락에서 보자면 난제까지는 아닐지 모르지만 큰 맥락에서 보자면 같은 취지의 그 정책적인 접근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미 그 사회문제 해결형 그 연구개발 사업에서 본 것처럼 이게 굉장히 취지가 좋긴 한데 그 우리나라처럼 과학기술 전담 부처가 따로 있고 그 부처는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 것에 1차적인 그 존재 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문제에서 과학기술 전문가들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난제 개념을 굉장히 잘 개발을 해가지고 그 학술적으로 잘 확립을 한다 하더라도 이것을 실제 정책 디자인에 반영할 때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또 반영이 돼서 사업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수행하는데 또 어려움이 굉장히 많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거는 뭐 다 아시고 계시긴 할 텐데 그래서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이 과학기술 정책 전문가들이나 과학기술 전문가들한테 이 난제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시키는 거 그게 우리들의 난제다.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왜냐하면 이 발표문 중에 과학 분야에 조금 포커스가 된 과학 난제 사업을 과기정통부가 하고 있고 그것과 관련된 그 과학기술 할리머니 그거를 협력 지원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잽싸게 한번 찾아봤는데 협력 지원단에서 이 관련된 과제 발굴하고 관련된 보도 자료를 냈더라고요. 근데 자료의 제목이 뭐냐 하면 불가능은 없다 이렇게 인용부 해가지고 불가능은 없다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뭐든 할 수 있다, 우리는 열심히 하면, 거의 그런 느낌을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가 이게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인가 이제 걱정이 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발굴된 그 목록들을 봐도 과학적으로 풀기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것은 분명합니다. 분명하긴 분명한데 이것들의 그 뭐 발굴 과제의 어떤 특성이나 이런 것들만 보더라도 여기에 우리가 이때까지 얘기했던 정치적 판단이 결합된 형태의 솔루션으로 나아갈 어떤 가능성이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획기적인 암 치료 방법 연구 같은 거요. 그 다음에 현 세대보다 2단계 앞선 기술을 위한 기초과학, 공학, 융합 연구, 뭐 두뇌 인터넷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풀기 어려운 거군 맞을 거예요, 기술적으로. 그런데 그래서 이제 지금 과학자 분들께서는 과학 난제라는 것을 엄청 도전적이고 따라서 긴 시간 동안 돈을 만들어야 되는 연구를 위한 어떤 시장이 열렸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는 게 아닌가. 약간 불안함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이것도 이제 굉장히 특히 에스테스 하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흥미로운 건데, 난제 담론의 위기 상상하고 난제 담론이 만들어지는 과정과의 관계에 관한 지적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뭐 저가 아까 고백한 대로 어떤 문제를 위기로 규정하는 것, 그게 이제 그런 어떤 상을 심어주는 것은 그 문제를 위한 솔루션을 빨리 끌어오는 데 굉장히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게 발표에서 지적된 것처럼 또 앞에서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이 어떤 것을 정당화하기 위한 수사로 우리가 난제 개념을 잘 정립을 해놓으면 싹 끌어다가 원래 이 연구가 목적하는 바와 다른 취지로 활용될 가능성이 되게 있어 보인다는 거죠. 이게 나이가 들어가지고 제가 걱정이 많아져서 그렇습니다. 자, 이런 사례로 발표에서도 지적이 된 것처럼 물 부족 문제에 관한 발표가 이 점을 굉장히 저는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과학학의 관점에서 볼 때 물 부족 담론에서 물이라는 게 뭐냐라는 게 이제 굉장히 그 층위가 다양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오늘의 발표에서도 봤잖아요. 근데 이제 그 층위를 무시하고 그냥 물이니까 단어로 그걸 다 끌어다가 자신들의 정책에 입안하는데 기반을 두고 있었다는 점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줄이기에 대한 발표는 일단 그 관련된 담론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를 굉장히 잘 분석을 했고, 그리고 그 중에 특히 뭐 DMB 같은 기술적인 거나 보험이나 이런 기존에 우리가 생각해오지 않았던 부분들이 포함되는 그런 추이를 잘 보여주신 점에서는 굉장히 인상적인 발표였다고 생각을 하고, 개인적으로는 이것을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자율주행 자동차와 관련된 부분까지 확장을 좀 해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을 해주셔도 좋고 앞으로 생각해 보셔도 좋겠는데, 안영준 박사님께는 우리가 여기 한국적 난제라고 이름을 붙이셨잖아요. 한국적이라는 게 뭘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신지 조금 궁금하고요. 제가 오늘 2개 들은 발표를 중심으로만 보자면 약간 90년대를 전후해서 그런 어떤 담론의 한국적이라고 부를 만한 것인지 모르겠으나 한국 사회 변화에 반영된 담론의 변화 같은 것들이 좀 보인다. 물도 그렇고 교통사고도 비슷하고 좀 더 시스템적으로 또는 사회 체제하고 관련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다른 사례 연구에도 해당이 되는지는 제가 아직 몰라서 발표를 좀 더 들어보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조승인 선생님께는 이것도 저의 제안인데요. 뭐 물론 관심이 있으셔서 아마 이렇게 하실 것 같긴 한데, 우리가 물부족 국가 1위, 물부족 국가로 규정되는 것은 이제 우리한테 위기감을 주는 어떤 전제인데요. 거기에 수질의 문제라든지 또는 공업 용수의 문제라든지 하는 것들은 물부족 국가에서의 물부족하고 대표적으로 다르잖아요. 본인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데 각각의 이해관계자들이 어떻게 수질의 문제를 물 부족 문제의 큰 틀에 상 연결시킨 다음에 그것을 물 관리로 다시 번역을 하는지, 그런 과정들을 좀 보면 더 이게 다이나믹하게 본인이 지금 연구하신 부분들을 잘 보여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연구된 게 있으면 한 가지 정도만 답을 주실 수 있으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교통사고 담론에 대해 김성원 선생님께도 사실 비슷한데, 1980년대에 보여주신 데이터를 보면 자동차의 증가를 따르지 못하는 인프라의 부족이 누가 봐도 교통사고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인인데,
그것을 보여주신 기사들이라는 걸 보면 다 알고 있는 것 같은데도 개인의 문제로 그 담론을 만들어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배경이 무엇인지 사실 조금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그런 인프라를 제공할 수 있는 어떤 여력이 없고 자원이 충분하지 못하고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에 대한 뭐 변명 핑계?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조금 좀 깊게 분석이 되면 그 담론이 전환되는 것도 저는 잘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것으로 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네, 이은경 교수님 감사합니다. 갑자기 급하게 부탁드렸는데도 너무 좋은 말씀해 주셔서 저도 같이 난제 연구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 답변을 듣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영상이 바로 준비가 됐으니까 영상 재생을 보고 마지막에 같이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재생 부탁드립니다. 유통은 워낙 우리 일상과 가까운 주제라 아마 모두 익숙함을 느끼실 것 같은데요. 저는 오늘 한국에서 체계적인 유통 시스템이 자리 잡히지 않았던 19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고자 합니다. 네, 왼쪽 표는 1980년 자료인데요. 나주에서 서울로 배추가 이동이 될 때 농가 수취 가격은 90원, 근데 소매 가격은 500원입니다. 약 5.6배가 가격이 상승한 꼴이고요. 반면 아래는 2014년도 자료입니다. 똑같이 나주에서 서울로 배추가 옮겨지는데 농가 수취 가격은 667원, 하지만 소매 가격은 1,100원이고 1.59배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1980년대만 해도 중간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통 과정이 상당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보다 더 시간을 거슬러서 1960년대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1960년대 제1, 2차 경제계획 개발이 추진되면서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가 확대되었고, 인구 물량이 확대되었고, 또 소비의 양적, 질적 수준 또한 향상되었습니다. 반면 아직 유통의 의의와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유통활동은 개개인의 영세, 중간 상인들이 주먹보고식으로 운영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1966년 기준 국내 연평균 도매 물가 상승률은 8.8%, 97년 6.6%, 98년 9%로 연간 억제적인 선인 9%를 한참 초과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물가 상승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위탁선이 생산지와 소비지 사이의 거래를 직접 주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통 구조가 복잡하였고 그 사이에서 중간상인들이 지나치게 높은 마진을 챙기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혔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1968년 10월 22일자 매일경제신문에 따르면 한 가마당 4,050원이 공출된 정도입니다. 도매상에서 소매상으로, 소매상에서 도매상으로 얽히고 설키고 맹돌아 팔리다가 결국 1,000여원의 마진을 받아 5,300원 선에서 팔리고 있었고 축산물 역시 5단계의 중간 상인을 거치면서 마진율이 34.5%에 달했습니다. 농가가 하루 한 마리를 10만 원에 팔았을 경우 최종 소비자에게는 17만 6천 원이 공급되었습니다. 수산물 역시 생산지 가격이 키로당 36원 6전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 5단계의 중간 상인을 거치면서 서울 소비지수는 90.9원으로 뛰었습니다. 물감자는 1970년대에 들어서 더 심각해졌는데요. 농림부의 72년 조사 결과 각종 축산물 유통 마진은 소고기가 29%, 돼지고기 28%, 닭고기 36%, 달걀 28% 등을 기록했고 쇠고기의 경우 생산지에서 소비지까지 무려 10단계의 유통 단계를 거쳤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이 문제를 인식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68년 9월 시정연설을 통해 제2경제창달과 소비 건전화를 위한 물가 정책을 강력히 집행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유통경제의 합리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선언했고 김윤기 당시 경제 담당 노인수 장관 역시 경제장관 회의에서 복잡한 유통구조와 유통마진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인식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복잡한 유통구조와 유통마진 상승 문제는 오랫동안 풀리지 않았고 1980년대 중반에 들어서야 전통적 유통과 공식에서 벗어나 현대의 유통구조와 비슷한 형태로 발전해 나갑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오랜 기간 풀리지 않고 지속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오랫동안 지속되던 유통 문제는 어떻게 완화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이 발표에서 난제의 복잡성과 시간성이라는 특성에 주목하여 1960, 70년대 복잡한 유통구조라는 난제를 이해하고자 합니다.
뒤에서 더 설명을 하겠지만 복잡성이라는 것은 소비자, 생산자, 유통업자 등 관련 집단 사이의 이해관계가 복잡했다는 점, 그리고 유통업자의 비윤리적인 행태보다는 한국의 낙후된 유통 시스템 및 관련 정책의 미비와 얽혀있는 시스템적 문제였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시간성 측면에서 이 난제가 지속되는 기간 동안 일어나는 환경 변화와 이해관계자의 의식 변화에 따른 이 난제의 이해 방식 또한 변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는 복잡성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유통과정이 복잡하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생각되는 것은 물가 상승을 감당해야 할 소비자였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경향신문은 1968년 7월 15일자 사설을 통해 유통과정의 방침은 소비자들의 큰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고 하면서 유통과정 개선을 통해 하루빨리 소비자 주권을 되찾아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유통이 다단계로 이루어지면 상품이 소비자에게 도착하는 시간이 길어져서 상품의 질이 떨어지는 것도 소비자가 입을 문제였습니다. 소규모 농산물이 생산자로부터 최종 소비자까지 가는데 여러 상인의 손을 거칠 뿐만 아니라 지게, 수레, 트럭, 철도, 인력 등을 통해 여러 번 옮겨지고 있었고 이 과정에서 상당한 양의 상품이 부패하거나 훼손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슬라이드가 보이는 하나는 농촌진흥청에서 조사한 1978년에서 9년도에 각종 청과물 실태조사 결과표인데요. 상지 생산자의 손을 떠나 도매상을 거쳐 소매상에 이르기까지 부패와 변질을 포함한 순수한 물량 감모율은 김장 배추가 20%, 김장무 12%, 참외와 복숭아가 10%와 6%를 기록했습니다. 생산자 입장에서 역시 높은 유통마진 때문에 정당한 수익을 얻지 못하는 것이 큰 문제였습니다. 영세 생산업자들을 대변하여 업계와 기관이 나서서 목소리를 냈습니다. 예를 들어 축산업계는 다양한 축산물의 개별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황인옥 당시 서울시 축산계장은 1970년 월간 양계 특별기구를 통해 닭고기는 계절에 따라 소비량의 차가 심하고 일부 양계 초심업자와 영세업자들은 한년 원가에도 미달하는 헐값에 닭고기를 팔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렇다면 복잡한 유통구조와 높은 유통활성화진 문제는 유통업자들이 유통관계를 줄이고 폭리를 멈추면 해결될 문제였을까요? 일각에서는 폭리 현상에 대해 소비자와 생산자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1967년 장세식 국세청 진세국장은 소비자들이 선진국의 풍요성에 현혹된 데몬스트레이션에 따라 시중 소비 성향이 너무 높아서 기업가의 폭리를 자초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이 단합을 통해 폭리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생산자들이 자기들 없이는 물건이 안 나온다는 소비자들의 분필 청구를 악용하고 있다면서 유통 질서가 흐트러진 데에는 생산자와 소비자 양측에 모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대한상공회의소는 1979년 발간한 농산물 유통 근대화 전개 방향 조사 보고서를 통해 첨가류의 총 마진 중 중간 선임의 순수익은 25% 정도이고 나머지 75%는 유통 비용이 들어갔다고 발표했습니다. 즉 마진율이 높은 이유가 비단 중간 선임들이 폭리를 취하기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보다 더 큰 문제는 국내 유통산업과 관련 정책이 전반적으로 낙후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먼저 그동안의 정부의 정책이 생산 부분에 집중했기 때문에 양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물량은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수송수단도 부재했고요. 66년 기준 국내 총 수송량 63억 톤 중 철도가 86.4%, 자동차가 8.8%, 해운이 4.8%를 차지했는데 각 장비는 대개 20년 이상 납부된 것이죠. 또한 국내 유통기관 대부분이 제대로 된 저장, 보관 시설을 갖추고 있지 못하고 자본 장비율도 낮아서 유통구조의 복잡화를 더욱 초래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앞서 기술한 물량 감모율과 소비자 피해 문제와도 연결되는데요. 새로운 저장 및 수송 시설을 만들고 항해차 방법을 개선하고 포장 방법을 개선하고 냉장법을 활용하는 등의 기술적 효율 증대 방법을 찾는 것이 해결책으로 제시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 내에 이 문제를 전담할 기구 예산 정책이 부재했다는 점도 크게 작용했습니다. 상공부는 1960년대 중반부터 유통건조 근대화 5개년 계획을 추진하고 유통구조를 개선하고자 했지만 예산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생산 부분에 집중을 해왔기 때문이죠. 이러한 상황은 70년대 내내 지속되었는데 수산청의 한 관계자는
72년도 투자 계획에는 유통 근대화를 위한 직접 비용이 전혀 계산되어 있지 않아 10단계에 이르는 전근대적인 중간 유통 단계 사업에는 손익 600 상품이라고 불명을 토로했습니다. 당시 국내 전 유통 문제에 관해 정책을 수립, 집행, 통제하는 기구는 상공부의 상력국 상무와 한양인대가 이곳 역시 두 5명만의 유통 문제를 전담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종합적인 정보 수립을 기대하기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난제의 핵심 속성 중 하나는 그것이 오랜 시간 반복되어 지속된다는 것, 즉 시간성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난제를 구성하는 환경과 속성 역시 변하고 난제를 둘러싸고 있는 이해관계적으로 가치관, 태도, 의식 등의 변화를 겪게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다시 난제가 인식되고 대응되는 모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급격한 경제 성장, 대도시 큰통과 더불어 국제사회와의 교류가 활발해지기 시작했던 1970년대 한국의 경우 사회적 환경 변화와 국민의 의식 변화 속도는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통구조 문제가 시간에 따라 발전된 양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1970년대 한국의 시대적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1970년대 한국의 특징은 도시화 현상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었던 점입니다. 이에 따라 대도시의 인구수가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대도시 중심부에 유통시설이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당시 서울의 유통경제는 상거래 기능과 물정 유통 기능 두 가지를 모두 담당하고 있었는데 이는 급격하게 증가하는 서울의 인구와 유통 물량을 감당하기에는 지나치게 부족한 실정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통은 여러 단계를 거칠 수밖에 없었고 도심부의 교통 상황을 악화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즉, 복잡한 유통 문제는 도시화의 진행과 함께 유통마진의 증가뿐만 아니라 대도시의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사회적 문제로까지 확대되었습니다. 1970년대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은 소비자 단체들이 직접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1960년대는 주로 전문가를 통해 소비자의 목소리가 간접적으로 전달되었다면 70년대에는 소비자들이 조직적으로 단체를 꾸리거나 각종 기관과 손을 잡고 직접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1978년 매일경제 신문 보도에 따르면 대한 YWCA는 소비자가 스스로 보호할 줄 알아야 한다며 10개월 한 달간 농산물, 수산물, 공산품 등 각종 상품의 유통구조를 설명하는 강의를 기획하는 것은 업계 관계자, 정부, 그리고 소비자 등을 초청해 집중 토론회와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소비자들의 이러한 움직임을 소비자도 경제의 희생물이 아니라 보호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위치에 와 있다고 주장하는 소비자 보호운동과 맞물려 전개되었습니다. 1970년대 후반에 본격적으로 시작된 소비자 보호운동은 80년대까지 이어졌고 소비자들은 농협 공판장이나 직거래를 선택하는 유통마진의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운동과 함께 유통구조와 유통마진에 대한 국가적 대응 차원의 대응은 더욱 추진력을 얻고 1980년 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되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습니다. 1970년대 소비자들이 유통 문제를 고발하며 착허자 했던 권리는 단순히 유통 마진을 줄여서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는 주체적인 참여를 통해 일방적인 보호를 받는 수준적 소비자가 아니라 다주적인 권리자로서의 사회적 위치를 투자했습니다. 즉, 시대의 흐름과 함께 유통 문제는 소비자들의 의식통념 움직임 속에서 재조명되었습니다. 정부는 농축수산물의 복잡한 유통 구조와 유통 가치 문제가 벌어진 1990년대 이래 다양한 시행령을 통해 물가 안정을 찾아했었습니다. 정부의 고가조절용 쌀과 보리쌀은 행정기관에 등록된 양대통로상에서만 판매할 수 있게 하는 양봉유통 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 최종 소비자들에게 상품의 판매 가격을 사전에 고지하는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 그리고 농업법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은 유통기구와 방식의 개혁 없이 제도만으로는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지는 못했습니다. 마침내 1980년 정부는 유통산업공개와 촉진법을 제정 시행하고 84년까지 각종 유통기구의 대형화 및 전문화 유도하는 것을 골자로 한 유통산업공개와 5개년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경제기획원이 발표한 제1차 유통산업공개화 계획의 주요 계획으로는 구매시장 신설, 농수역 공판장 신설, 종합식품연세점 신설, 전문점 연세본부 신설, 슈퍼체인 신설, 유통단지 조정, 화물터미널, 저장 창고, 철도 화물기지 신설 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1차 유통산업 공개화 계획이 유통시설을 확충하고 관련 법률을 정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제 2차 계획의 초점은 유통 구조를 개선하는 유통 기능을 향상하는 것입니다. 경제기획원은 먼저 세계적인 유통망을 관리하기 위해서 전국의 유통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을 중점 추진각에 과제를 뒀습니다. 또 농축수산물의 산지 유통을 효율적으로 도모하기 위해서 농협, 축협, 수협이 산지 유통을 담당하게 하고 구매시장을 재정비해서 생산자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는 것을 있도록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공동 출하하는 조직을 육성할 뿐만 아니라 유통 담당 전문 인력 확보를 위하여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모든 유통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판매시장 정보 관리 시스템, 포스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1980년 이전까지 몇 차례 제도적 문제 수준으로 대응되었던 복잡한 유통구조와 유통과정 문제는 10년에 걸친 2차례의 유통산업화 근대화 계획을 통해서 모두 안정을 해결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발표에서 살펴본 1970년대 한국의 농축수산물 유통문제의 발전 경로는 사회적 난제를 이해하는 데 몇 가지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먼저 집단들의 복잡한 이해관계와 사회구조가 문제가 맞물려 이해될 때 난제는 국가가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보여집니다. 초반에 복잡한 유통구조의 원인으로 지목된 것은 유통업자들입니다. 유통 문제가 불거진 1960년대에는 중간 상인들이 지나치게 판매를 취하고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는 비싼 가격으로 상품을 구매하고 생산자들은 헐값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상품이 생산지에서 최종 소비지까지 도착할 때까지 거치게 되는 이 여러 단계의 중간 상인의 숫자를 줄이기만 한다면 해결될 문제로 인식되는 거죠. 이런 견해 반대하는 목소리도 존재했는데 일부 전문가들은 소비자들의 소비 행태와 생산자들의 무책임한 태도가 흥미를 유발하고 유통질서를 흐트러뜨리는 원인을 제공했다고 지적합니다. 또한 농촌진흥청, 수산청, 상공부 등 기관들의 연구조사와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서 유통구조의 복잡성을 유통업자들의 비윤리적인 행태보다는 한국의 전반적인 낙후된 유통 시스템과 얽혀있는 구조적 문제로 해석되기 시작하였고 비로소 국가적 대응을 요구하는 난제로서 생각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유통 문제를 해결할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정부 내에 이 문제를 전담할 기구, 인력, 예산, 정책이 부재했습니다. 즉 1960, 70년대 유통 문제를 둘러싼 국민 집단들의 이해관계가 모호했으며 이는 이후에 한국의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인식되면서 더욱더 규명하기 어려운 문제로 인식되었습니다. 둘째, 난제가 지속되는 동안 이 난제를 둘러싼 외부 환경과 이해관계자들의 의식이 변할 수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다시 난제가 인식되고 대응되는 방식과 속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선 푸른비크와 피터스가 지적한 난제와의 속성과도 맞닿아 있는데요. 푸른비크와 피터스는 전체 문제의 특성을 문제 자체의 특성과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과 관련된 특성들로 구분하면서 그 문제의 범위, 문제를 야기하는 사람들, 전체의 활동들의 규모가 클수록 문제 해결에 방해가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시 말해 이러한 특성들의 상태에 따라서 난제의 심각성이 커질 수 있고 작아질 수 있으며 복잡한 유통구조 문제의 경우 시대적 상황에 따라 문제의 범위가 확대되는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난제란 물적, 인적, 인프라가 동원될 때 완화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1960년대와 70년대에 몇 차례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 관련 시행령을 통해 복잡한 유통 문제에 대응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대응에도 불구하고 난제는 지속되는 양상을 보이는데요. 유통기구와 방식의 개혁 없이는 국제론을 통해서 유통업체들의 행태를 제한하고 가격 안정을 강제하는 것은 근본적인 변화로 이어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유통구조 문제와 유통과정 생산 문제는 공유시장 시설과 저장 창고, 화물터미널 등의 유통관시 조성, 콜드체인 시스템과 포스 시스템 구축, 유통 담당 전문 인력과 기관 확보 등을 포함한 2차례에 걸친 유통산업 근대화 5개년 계획을 통해서 많이 완화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회적 난제란 규제와 법률의 시행 등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으며 물적, 인적, 과학기술적 인프라가 수반되어야만 그는 가능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두 분의 발표 영상을 통해서 잘 들었습니다. 그 새로운 형태의 시도였는데 다들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광고 말씀 하나 드리면 혹시 지금 플로어에 들어와 계신 분들이 많으셔서 질문이 세 분 앞에 안영준 박사님이랑 김성우 선생님이랑 조승희 선생님께 질문이 있으시면 전체 채팅으로 주시면
나중에 마지막에 같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영래 팀장님께는 그 시간이 한 5분에서 6분 정도로 조금 축약해서 토론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시간 관계상 좀 부탁드립니다. 예. 예, 예, 말씀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예, 일단 그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일단 그 안영준 박사님 발표 관련해서 작년에 이 사업이 1차 연도에 시작이 됐고요. 저는 그 실무 책임을 맡아서 진행을 했습니다. 작년에 사실 좀 엉망진창이었고요. 부족한 점도 되게 많았는데 올해 연구진들께서 워낙 정말 탁월하게 잘 해주셔서 내용이 되게 좋아진 것 같고요. 그리고 작년에 제가 또 못했던 거에 대해서도 많은 반성을 하게 됐습니다. 예, 두 가지 관점에서 일단 그 사업이 굉장히 그 치밀해지고 좋아진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는 방법론적으로 굉장히 체계성을 갖추게 됐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난제 속성의 크리테리아를 작년에 저희가 한 5가지를 핵심으로 잡았는데 그거를 핵심 중심으로 해서 다시 지속성과 복잡성과 불확실성으로 일단 나눈 다음에 그걸 계층화시키고 관련된 방법론을 지속성, 복잡성, 불확실성에 관련해서 다 개발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속성 관련해서는 키워드 시계열 분석이라든지 아니면 복잡성 관련해서는 네트워크 모델, 불확실성 관련해서는 시스템 다이나믹스 이런 방법론들을 계속 만들어내시고 그다음에 그걸 실제로 적용하는 작업까지 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고무적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 협동연구 체계의 확립이라는 게 굉장히 아주 잘 된 것 같습니다. 예, 작년에 이제 전문가를 중심으로 많이 이제 작업이 이루어졌는데 이론 연구 쪽이 작년에 이루어지지 않았던 건데 아예 신규 모듈로 추가를 해서 카이스트 STP가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방법론 쪽 관련해서는 그 키스티가 아예 이번에 협동연구기관으로 들어와서 작년에 네트워크 분석에서의 미진한 점을 더 보강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보기가 좋습니다. 앞으로의 이제 사업에서의 과제는 일단 병택계나 학계에서의 이제 그 확산 활동이 있고 언론에서 이제 홍보와 공론화시키는 작업 그리고 이제 해외 네트워크가 올해는 좀 잘 이루어질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작년에 어느 정도 좀 판을 만들어 놓은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년 사업을 할 때 그걸 다시 중단됐던 걸 다시 진행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협동연구 관점에서 방금 두 가지 고무적인 점이라는 점에서 말씀드렸던 그 카이스트 STP 쪽의 그 2개 논문을 보았을 때 지금 어느 정도 흐름이나 그 컨텐츠는 나온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나중에 보고서로 이거를 반영을 시키는 데 있어서 좀 흐름들을 잘 맞춰서 넣는 게 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컨텐츠를 만들어냈다 하더라도 그거를 전체 보고서의 흐름에 맞게 잘 엮어 넣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한 후반부 작업이거든요. 그런 견지에서 봤을 때 4개의 지금 그 주제들 중에서 제가 지금 보고 있는 2개의 주제는 작년에 난제로 뽑았던 그 16대 난제 이슈들이 있는데 현재는 경제하고 복지라는 관점에서 이 작업을 잡아주셨어요. 근데 작년 난제 키워드 16대 난제 이슈들 중에서 이제 식량과 보건복지라는 게 또 사실 멀쩡히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연구진들께서 경제복지로 이제 가는 것도 있지만 워딩상으로 이제 이것도 한번 맞춰보는 건 어떻겠느냐. 그렇게 되면 교통사고 사망자 수 같은 경우는 또 안전이란 건 작년에 또 없었기 때문에 도시개발 쪽으로 잡는다든지 아니면은 물 부족 문제는 아예 작년에 16대 난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 부족이라고 아예 키워드를 잡아주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복잡한 농수산물 유통 구조 문제 같은 경우는 복잡성과 시간성 관점에서 보셨고요. 근데 이 시간성이라는 게 제가 봤을 때 지속성 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 관점에서 봐주셨고 그다음에 의료보험 관리 체계는 지금 복잡성 쪽으로 좀 얘기를 해주셨어요. 지금 논의를 사실 역사적인 논의들을 가지고 한번 쫙 훑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론지튜드한 그런 이슈들을 뽑아냈다는 점이 아주 훌륭합니다. 사실 작년에 저희들은 그런 작업 못했거든요. 근데 STP답게 확실히 이제 역사를 한번 쫙 흐른다는 거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지금 논의했던 이 컨텐츠의 결론을 잡을 때 결국 복잡성이나 시간성이나 아니면 지속성이나 복잡성이나 이 크리테리아의 관점에서 맨 마지막에는 다시 한번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이슈를 그러면 이런 크리테리아로 봤을 때 그냥 그 크리테리아를 봤을 때 어떤 식으로 그러면 이제 이 크리테리아 관련해 가지고 이제 바라봐야 되고 어떤 정책적인 대안이 필요한가 이런 논의가 필요하고 그리고 사실 이
이 모듈 같은 경우는 카이스트 SP는 지금 이론 연구를 하러 또 들어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크리테리아에 관련해서 역사적인 사례를 놓고 보니 이 크리테리아는 앞으로 좀 더 세부적으로는 어떻게 앞으로 정책적으로 적용돼서 활용되는 것이 좋겠다. 그 속성이나 그 내용이 그 사례가 갖고 있는 특성에 맞게 같은 지속성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그 세부적인 관점에서 뭐 세부적인 내용들을 또 뭐 개발해서 제공을 한다든지 그 특성에 맞는 지속성, 특성에 맞는 복잡성, 그다음에 특성에 맞는 불확실성 이런 논의들을 한번 그 마지막 부분에서 만들어 준다면 그 사례를 역사적으로 보는 효과도 있으면서 그 다음에 원래 모듈이 들어왔던 목적인 그 이론 연구의 그런 목적도 달성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 후부분 작업, 지금까지 만들어 온 이 콘텐츠들을 이제 잘 엮어서 전체 그 과제의 흐름에 맞게 이제 잘 버무려서 넣어서 이론 연구로서의 이제 좀 가치를 가질 수 있게 잘 정리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조영래 팀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시간 관계상 딱 1분씩밖에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안영준 박사님부터 오늘 그 전반적인 얘기 마무리 발언 좀 부탁드립니다. 예, 두 분 토론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네 분 발표 고생하셨습니다. 1년 동안 저희가 거의 이제 학교에서 세미나 하듯이 계속 같이 고생을 했는데 굉장히 의미 있는 결과들이 나온 것 같아서 굉장히 저도 기쁩니다. 예, 제가 지금 10분 후에 또 여기에서 우주 관련된 행사에서 또 역할을 맡아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요. 이제 또 무대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일단은 그 이은경 교수님 말씀해주신 내용들은 사실은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들을 대신 그러니까 짧은 시간 때문에 못한 얘기들을 다 짚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이제 기분이 좋았고 특히 뭐 질문해주신 한국적이라는 속성에 대해서는 사실은 더 많은 그 키워드 그 워딩이 들어간 데에는 뭐 나름 이유들이 있습니다. 뭐 아주 뭐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겠지만 일단은 지금 이제 그 난제라는 키워드 자체가 해외 문헌에서 나온 거거든요. 근데 이 한국적 맥락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이제 이게 위기 상상과 역사적 맥락 그리고 이게 지속성이랑 관련돼서 역사적 접근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이런 거에서 모든 난제는 그 사회의 맥락적인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의미에서 한국적이고요. 사실은 한국적이라는 게 그러면 어떤 특성이냐를 이제 구별을 해내려면 다른 나라의 어떤 난제의 이제 발전 경우나 이런 걸 비교를 해야겠죠. 근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얘기할 때는 이게 이제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를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 한국적인 어떤 정책이나 사회 문제가 그 정치적인 어떤 환경, 그러니까 우리 쉽게 얘기하면은 개발 독재 시대죠. 그 시대적 맥락에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얽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정치적인 변화들이랑, 그러니까 사회 문제가 난제로 정의되는 방식들이 어떤 거는 문제의 속성 때문에 난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문제들은 해결자의 어떤 의지 때문에 난제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물 부족의 문제도 그렇고요. 여러 이런 특징들을 한국적이라는 이름을 아직까지는 이제 비교 연구나 이런 것이 아니라서 그 캐릭터리스틱한 뭔가를 잡지는 못했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모든 이제 국가적인 사회적인 이런 식으로 이제 정의가 되고 해결 방안들이 된다 이제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조용래 박 팀장님 말씀해주신 그런 것들 중에 이제 하나는 많은 부분들이 저희가 해야 될 몫입니다. 이제 올해 연구팀들이 지금 이제 각기 이제 네 분들은 오히려 연구 전체에서 그림들은 뭐 계속 공유는 하고는 있었지만 이렇게 이제 좀 분리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카이스트 STP가 이제 우리 연구 틀 안에서 뭔가 계속 뭐 이렇게 편견을 갖거나 아니면 어떤 매몰될까봐 일부러 이제 좀 띄어서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보고서와 관련된 작업들을 저희가 해야 될 텐데 그런 데는 이제 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카이스트 STP 거를 저희 스태피 정책 연구에서 끌어들이는 거는 STS적인 어떤 관점을 우리 난제 정책 연구에 이제 가져다 쓰려는 그런 게 있고요. 거꾸로 저는 이 난제라는 이 연구 주제가 STS에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인사이트나 이런 것들에 굉장히 맞는 부분이 많아서 이 난제라는 개념 자체를 STS에서 또 이제 좀 개념화하고 어떤 영역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TP랑 같이 하게 된 거는 이런 좀 여러 가지 사심들이 좀 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거를 내년에도 어떤 방식으로든 이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저는 이제 지금 무대 위로 올라가야 돼서 지금 저 먼저 좀 나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안영주 박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예, 다음 행사도 잘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으로 김성원 선생님께서 간단하게 질의에 대해서 답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에 안정수 박사님께서 잘 말씀해 주셔서 저는 짤막하게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토론해 주신 이민경 교수님께 감사드리고요. 제가 발표를 준비하면서 에피소드 중심으로 이거를 하다 보니까 좀 더 전반적인 맥락에 대한 설명이 좀 더 부족했던 것 같고, 그런 건 앞으로 이제 글을 써나가면서 조금 보완을 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80년대 수출 중심 공업을 양성하는 과정에서 나라의 사이즈와는 조금 더 빠르게 급속한 자동차화를 추진했던 배경,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더 말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 90년대 민주화 운동이 어떻게 이 안전 운동과 결부돼서 진행되었는지, 이런 것도 이제 좀 더 풍부하게 맥락을 설명해 줄 수 있으면 이것이 어떤 한국적인 사회적인 난제이자 기술적인 난제였던 거를 보여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좀 더 넓게는 이제 한국의 자동차 문화, 이동성의 문화, 이런 것들과 함께 안전 문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이 말씀하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이 좀 더 가능할 것 같고요. 앞으로 글로 옮기는 과정에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다음으로 조승희 선생님께서 질의랑 마무리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물 부족이 한국적 난제인가라는 질문을 받았던 것 같은데, 이제 앞에 안현준 박사님이 잘 말씀해 주셨지만, 한국적 난제라고 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제 특수성과 보편성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물론 한국에서만 일어났던 특수성이나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보편적인 것도 있었겠지만, 물 부족 문제에서는 이제 자연적인 면과 그리고 거버넌스적인 면이 이제 조금 더 이제 한국적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제 고질적으로 뭐 특히 전라도와 경상도 쪽에서 물 부족 문제가 나타났다는 점도 있었지만 아까 말했다시피 너무 기반 시설들이 몰려 있어서 생긴 기반 시설적인 문제라든지 그리고 그것을 통제해야 되는 국가 행정적인 문제 그리고 그것을 통틀어서 거버넌스적인 문제로 보다 보면은 이제 그 질문에 대해서 조금 더 잘 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고요. 그리고 오늘 조금 기술적으로 좀 많은 불편함이 있었는데 잘 끝까지 참을성 있게 들어주셔서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 발표자분들과 토론자분들 다 감사합니다. 혹시 이은경 교수님이나 뭐 조은혜 팀장님 더 하실 말씀 있으면 예, 그러면 시간을 제가 5분을 오버해서 사회자의 책무를 다 못했는데 스테피랑 카이스트 STP가 함께하는 난제 담론의 위기 상상과 역사적 접근, 예, 저도 같이 하는 연구자로서 오늘 많이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고 연구를 잘 마무리한 다음에 또 다시 설명드릴 수 있는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 외에 플로어에 계신 분들도 다 오늘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것으로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